다음 주에 나와 있는 물건, 어떻게 처음부터 아주 괴상한 물건이 두 개가 겹쳤습니다. 사건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병합해서 하나 더. 몇 명이 도대체가, 예, 압류 채권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복, 병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복은 압류 채권자 한 사람마다 사건 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준 것을 부여해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신청을 했는데 사건 번호를 각자 부여해 줬습니다. 네, 날짜가 다 틀려요. 네, 그 다음에 병합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이 신청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사건 번호 하나를 부여해 줬어요. 그걸 병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도구에 있는 콘도인데 지금 4번부터 나오면은 1, 2, 3번은 매각이 됐을 확률이 많죠. 네, 매각이 됐습니다. 이 비굴안에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복잡해요. 자, 이거는 5억 4,700만 원짜리인데 유찰이 10번 돼가지고 2% 1,500만 원 최저가격이에요. 이것은 너무 큰 거니까 이건 아마 가게나 식당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옛날에 굉장히 가운데 지하부터 가게 딸이 식장자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지상에는 콘도미니엄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감정 가격이 이게 좀 적은 걸로 오죠. 이름으로 할까요? 74평방미터. 네, 감정 가격이 8,800만 원인데 10번 떨어져 2%인 240만 원. 24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보시면은 이것도 일부 임차인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가. 햇빛이 눈이 비춰가지고. 이 건물인데요. 아까운 건물입니다.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이건 뭐 언제 졌냐, 그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유찰돼가지고. 그런 유찰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것은요, 압류 채권자가 받을 가망이 없을 때까지 유찰이 됩니다. 이제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오는데요. 잉여주의라 가지고 경매 신청한 사람이 압류 채권자가 받을 가망이 없을 때까지 유찰이 되는데 의미 없는 경매잖아요. 경매 신청해놓고 그 사람 한 푼도 못 받아가면은 그게 무슨 경매예요? 그때까지 유찰되고 그 다음에 더 유찰되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하해 버립니다. 계속 되려면은 당사자가 얼마에 내놓으십시오. 거기에 누가 입찰을 하면은 팔고 입찰 안 하면은 내가 그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속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의미 없는 경매돼 가지고 무의미한 경매돼 가지고 취하돼 버립니다.
지금 도대체가 사건 번호가 이겁니다, 이거. 2018 타경 6746. 몇 번째 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건가 본데요? 길렉 볼까요만? 길렉 보면은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찰 30% 다운되고, 또 유찰 30% 다운되고, 또 유찰 30% 다운돼가지고, 누가 그 최고가 써냈어요. 그래서 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3월 22일, 23일 날, 일주일 후인 30일 날, 그 101호 법정 오후에 그 허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 내려고 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이 얼마예요, 이게? 2100, 예, 그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손해보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재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 1일 날. 근데 또 유찰됐어요. 그래서 30% 다운된 가격으로 나왔는데 또 누가 그 최고가를 써내가지고 또 매각 허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가만히 가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덜컥 냈는데. 그래서 그 보증금 손해보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경매, 똑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네,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 변경이란 말은 채권자가 날짜를 좀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하면은 법원서 그 변경을 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몇 달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그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 뭐 이랬다든지 그럴 경우에 채권자가 아, 그래요? 그럼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다가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변경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대부분 이유는 그거예요. 채권자가 변경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나왔는데 또 유찰했네요. 또 변경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 한 달이네, 한 달. 한 달 후에 경매 붙였는데 매각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건 납부를 해버렸네요. 예. 몇 번이에요, 이거? 납부를 했어요. 납부하는 것들이 이것은 이제 주인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 이것도 납부를 했고. 이건 유찰. 이건 유찰됐고. 그게 4번부터 나왔네요. 이게 4번이죠. 아까 4번부터 나왔잖아요. 그 위에 1, 2, 3번은 팔렸어요. 예. 4번부터 지금 안 팔렸습니다. 아, 4번, 6번도 팔렸고, 7번은 안 팔렸고, 일부러 몇 개는 팔렸어요.
하여튼 이해관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임차인들이 배당 신청을 안 했나 보네? 아, 여기다, 여기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임차인. 아, 임차인 배당 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뭐, 받을 돈이라 있겠어요? 당사자. 저 어디를 본 거야? 몇 건이 나왔냐면은, 하나, 몇 개는 팔렸고, 이 중에, 당사야 돼요. 여기 보면은, 승계인, 채권자가, 아까 그 사건으로 나온 사람들, 하나, 둘, 셋, 뭐, 많아요. 여기는 전문가 냄새가 납니다. 이 압류 채권자들, 아까 경매 신청한 사람들, 이 사람은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바로 경매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법원에 확정 판결만 받아놓으면은 그것은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채권, 물권, 이것은 민법 채권법 편에 적용이 있고 이것은 물권법 편에 적용이 있는데 채권하고 물권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채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서 채권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대인권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대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사자한테 맡겨놨어요. 국가가 관여를 일부만 합니다. 공서 양속이랄지 현재의 불공정한 거래랄지 이런 것만 무효로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형식이랄지 내용이랄지 그런 걸 아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에 반해서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사용하고 싶은 분은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내가 즉 다른 말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을 하면은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즉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대세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맡기는 거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그 법과 관습법 이외에는 당사자가 임으로 창설하거나 변경하지 못해요. 그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이 채권과 물권이 경합하려면 누가 이기냐면 물건이 이겨요. 물건이 이겨요. 예. 그 다음에 물건끼리는 먼저 성립한 게 이깁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 먼저 그 기재된 게 이겨요. 순서에 따라요. 그리고 채권자가 여러 명 있다. 그러면은 그 평등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물건을 경매 처분하는데 1억 나왔다. 근데 채권자가 10명이고 물권이 하나 없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채권 액수에 따라서 안분을 해줍니다. 평등이기 때문에. 먼저 빌려주고, 그 다음에 많고 적고 전부 다 관계없어요. 채권은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물권은 그 성립이 우선해요. 그런데 채권도 물권처럼 보존받으려면은 등기를 해놓으면은 등기 효력이 발생해요. 대표적인 게 채권 중에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만약에 부동산 임차권으로 등기를 했으면은 임대차라도 물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채권도 아까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놨다. 그러면은 그것도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라요. 그것도. 그런데 아까 막 채권자 여러 명인데 등기 전부 다 압류 채권 경매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보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그 대신에 가압류는 그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배당할 때 집행관이 그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압류 금액을 공탁을 해버립니다. 본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찾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근저당권 부 질권자. 예. 여기서 근저당도 전세권도 예, 질권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질권으로. 그러면은 그 근저당 밑에다가 이 근저당이 1번이다. 그러면은 부기등기로 1-1 질권자 써놔요. 예, 이 근저당도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잡혀먹을 수 있어요. 독일 같은 데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그 저당 증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압수표처럼.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저당 질권이 저당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임차인도 그 여기는 전세권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이 없네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는 임차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있네요. 이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데 어디까지나 채권자입니다. 물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당을 받으려면은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부 등부에 나와 있는 그 압류채권 전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 그걸 때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안에 근본적으로 다른 대항 요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즉,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매매를 할지 승계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다 승계를 해요. 그런 경우는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어요. 대항력이 전입신고하고 이사, 점유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 대항력과 재수없을라니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네요.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매가 낙찰이 되면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돼 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배당받은 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까 전입신고하고 이사, 점유하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반 채권이 돼버려요. 그런데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은 이제 자기보다 후순위랄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제일 불쌍한 게 일반 채권자죠. 앞에 순서대로 다 받아가고 돈이 그대로 남았다. 그러면 일반 채권자들이 받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들이. 예. 그런데 임차인도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물권적인 효력이 부여돼가지고 자기 순서에 맞아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헷갈린 게 사람들이 전세 사는다고 그러잖아요. 전세. 그런데 이 원래 전세권이 아니라 전세는 채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 대법원장인 김영노 씨가 지금 김종인 할배의 할배, 그 사람이 집 없는 사람 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권에 있는 전세권을 물권으로 옮겨놔 버렸어요. 물권으로. 그런데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자기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안 해주면서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그래 전세 등기를 안 해주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만약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등기 안 했어도 대항력을 갖추면은 등기 효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은 경매될 때도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채권자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가면은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자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즉, 세 가지를 다 갖췄다. 1순위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1순위다. 이런 사람은 잘못 전세를 이해해가지고, 자기는 물권적 성질하는 전세권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채권자로서 배당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와 있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자는 배당 신청 안 해도
1순위인 경우는 1번이에요. 즉,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집에서 그 변제받을 때까지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락인이 즉 승계를 해야 돼, 전부 다. 경락인이, 최고가 경락인이 승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채권적 성질은 전세권은 자기가 물권적 성질은 전세권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배당 시작을 안 해버리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집행관이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용익물권을 자기도 용익물권이 있는지 알고 배당 시작을 안 해버린 경우는 그 재판 붙어서 궁극적으로 그 낙찰인 그 사람한테 명도를 해줘야 돼요. 돈 못 받고. 즉 자기 보증금, 전세금은 일반 채권으로서 남는데 예, 그 배당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 안 했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게 돼버려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 그 전세인 임차인은 그 91조 3항 그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으로 인정해가지고 전액을 경락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네. 설명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당 신청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 경락이 와서 집 뺏겨달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전액을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경락인은 집값을 2배를 주고 사는 꼴이 돼버리죠. 2배를.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력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소액임차인. 그 보통 일반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은 법률 용어에 없습니다. 그냥 우선 변제권이라 나와요. 그 사람은 경매로 자기가 살던 집이 넘어가면은 그 배당 순위가 1순위입니다. 그 대신에 그 금액은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그 주택, 부동산에 그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을 경우에 최선순위 담보물권,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칙에 나와요. 그 저당권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한 2, 3년에 한 번씩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금액, 우선 변제 금액이 바뀝니다. 그래 1990년도인가는 아산에서 불과 그 소액 변제권이 한 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자기가 그 최고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그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도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배당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왜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권.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도 만약에 경매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일반 채권자가 돼가지고 저 밑에 밀려요. 앞에 있는 사람이 싹 받아가고 남으면 받고 안 남으면 못 받아요. 네, 법원에서 너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아예 나 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까지 밀려서 못 받습니다. 결국에는 앞에 사람이 다 받아가면은 그런 맹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도 사기꾼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집값이 반토막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은 절대로, 뭐 절대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담보물권 실행, 저당권 실행으로 그 1순위 있는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경매 신청한 사람이 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에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하하기 때문에 아니 1순위 전세권자가 한 푼도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은 당연히 다음 후순위인 그 저당권자, 담보물권자는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러면 경매가 취하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순위 된 등기된 전세권자가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1순위 있는 사람들이 몇 개 나옵니다. 임금 채권자. 이 사람들이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원금, 임금은 배당받을 때 1순위예요, 1순위. 이 사람들은요. 임금 채권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 통 큰 사람 몇 명은 탔습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권자가 져버렸어요, 재판에. 그러면은 그 몇 명 지금 그 낙찰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땡 잡은 거예요. 정말 그 돈 주고 그 집 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이겨버렸네요. 가처분권자가 이겨버렸어요. 이 가처분권자는 갑구에 있는 가처분권자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이겨버렸으면은 소유권 다시 넘겨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왜요? 갑구에 되어 있는 가처분권자는 그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낙찰받은 게 되냐면은 가짜 주인한테 낙찰받은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불상사가 벌어져요.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그 배당 줬던 금액들을 싹 회수해서 내가 받을 수 있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자력자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사지 마시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특이한 게 더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훗날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수업 시작하자마자 나와가지고는 본체부게 만들어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놈도 설명할 게 많고 이게 11번 유찰돼가지고 1%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임야랄지 농지랄지 그것을 그 지목 변경하는 것들도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특이한 타운하우스는 지방에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는 분은 사십시오. 있는 분은 한 번 더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미국에서 있는 그 주택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탕정회가
그 삼성의 직원이랄지 그 대학 교수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에 익숙해요. 타운하우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켓으로 진 것 같은데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좀 생소해요. 타운하우스가. 거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지랄지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것들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